안녕하세요. 저는 자식들에게 빌붙어 사는 장모에게 인생의 쓴맛을 알려드린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아이 둘을 둔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도 평생 아들로 살면서 그리고 아빠로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주는 부모라는 겁니다. 우선 제 친부모님은 제가 8살, 제 여동생이 5살이던 무렵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어린 나이라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매일 싸우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고 저는 투박한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진 그때 화물차 운전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없는 집이 무서워서 여동생과 잠도 안 자고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곤 했어요. 아주 깜깜한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신 아버지 손엔 다 식은 붕어빵이나 풀빵 같은 게 들려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현관문까지 달려가 아버지를 맞이했죠. 아이고, 이 똥강아지들이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예비보다 붕어빵을 더 기다렸구나.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붕어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달려나갔어요. 아버진 그때마다 껄껄 웃으며 큰 손으로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버진 늘 바빴고 무뚝뚝했지만 누구보다 저희 남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소개해 주셨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막연히 새어머니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어머니에겐 저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맨날 여동생과 소꿉장난이나 하다 보니 같이 축구할 수 있는 남동생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에게도 어머니와 남동생이 생긴다는 기대에 약간 들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새어머니와 같이 산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새어머니, 저 운동화 밑창이 다 떨어져서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제 발에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 봐봐. 얘, 작기는 뭐가 작아? 아직 1년은 더 신겠네. 넌 중학생밖에 안 된 게 욕심만 많아가지고. 보니까 밑창도 멀쩡하구만. 아무튼 난 못 사주니까 너 알아서 하렴. 저는 새어머니께 신발 한번 사달라고 했다가 그날 몇 시간이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의붓 동생 지혁이에겐 떡하니 메이커 신발을 사줬더라고요. 지혁인 제 앞에서 보란 듯 새 신을 신고 걷고 뛰고 아주 자랑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만약 새어머니의 차별이 본인의 친아들을 더 챙겨주는 정도였다면 저도 그냥 참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새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희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배고파. 오늘 점심도 못 먹었어. 우리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안 돼?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신 날이면 저희에게 음식은 손도 대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가 집에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휴무일이나 일찍 퇴근하시는 날이었죠. 너희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밥 타령을 하니? 아유, 저 띠룩띠룩 살찐 것 좀 봐라. 안 되겠어. 너희는 오늘 좀 굶어야겠다. 식탐 부리는 인간은 어떤 벌을 받는지 잘 생각해봐. 지혁아, 우린 저녁 먹자. 그날도 새어머니는 저녁을 주지 않았고 동생은 배가 고프다며 울먹였습니다. 전 할 수 없이 새어머니 몰래 저금통에서 500원짜리 4개를 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혹시 들킬까봐 어찌나 가슴을 졸이면서 2,000원을 챙겨 나왔던지요. 그 당시에도 2,000원으론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었고 저와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붕어빵 아저씨는 저희가 배고파하는 걸 아셨는지 2,000원의 붕어빵을 10개나 주셨어요. 저와 동생은 그 자리에 서서 붕어빵을 거의 다 먹어 치웠네요. 그러면서도 늦게 들어오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2개를 남겨서 품에 숨겨두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의붓동생에게 들키는 바람에 새어머니에게 무척 혼이 났습니다. 아니,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붕어빵을 사 먹었어? 솔직히 말해. 너 도둑질했니? 아니면 뭐 구걸이라도 했어? 식탐을 그렇게 부리더니 이제 도둑질까지 해? 저와 동생은 그날 아버지가 퇴근하기 직전까지 새어머니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가증스럽게도 아버지가 오실 시간이 되니까 저희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자는 척을 시키더라고요. 새어머니의 이런 악행은 자그마치 3년이나 이어졌죠. 새어머니, 저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수학학원 하나를 더 다녀야 할 것 같아요. 학원? 학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다니는 학원도 관두게 할까 싶은데 넌 집에 돈이 넘쳐나는 줄 아니?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학원 타령하더라. 저는 그때 저보다 공부 훨씬 못하는 남동생도 학원을 3개나 다니잖아요. 이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의붓동생이 옆에서 깐족거리지만 않았어도 저는 끝까지 참았을 거예요. 치, 분술 알아야지. 형이 학원 100개를 다녀봐라. 그래봐야 나 못 이겨. 그치, 엄마? 하지만 이렇게 계속 약을 올리는 의붓동생을 보고 있자니 사춘기 어린 마음에 화가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게 꿀밤을 때려버렸어요. 의붓동생은 머리를 부여잡고 악을 쓰기 시작했고 그 뒤는 아마 말을 안 해도 예상하실 겁니다. 저는 꿀밤 한 대 때린 죄로 새어머니께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네요. 이런 불행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아버지도 슬슬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동생이 갈수록 몸이 마르고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이렇게 아버지의 의심이 시작되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마침내 시어머니의 그간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진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오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진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 서둘러 집 문을 열었는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부엌에선 새어머니가 의붓동생과 저녁을 먹고 있었고 저희 남매는 부엌 한쪽에 쪼그려 앉아 둘이 식탁에서 밥 먹는 걸 부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대요. 저는 그런 적이 하도 많아서 별달리 충격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때 새어머니의 실체를 처음 한 아버진 세상이 무너질 듯 절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광경이야? 왜 내 자식들은 밥상에 앉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고 당신은 당신 아들 배만 채우고 있어?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온 걸 모르던 새어머니는 벼랑간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리자 놀라서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새어머니는 놀란 기색을 감추며 웃어 보이려고 했지만 떨리는 입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아,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애들이 하도 식탐을 부려서 훈육 중이었어. 아무리 새엄마라도 따끔하게 혼낼 건 혼내야 하잖아. 새어머니는 아버지께 다 저희 잘못이라며 변명을 해댔어요. 하지만 그때 배고픔을 참지 못한 여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죠. 아빠, 배고파요. 배고파. 아줌마가 우리 맨날 밥도 안 주고 구박하고 못 살게 굴어요. 아빠 없으면 우린 밥도 못 먹어요. 아버지는 엉엉 우는 동생과 절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저 여자한테 너희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내 자식들한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런 꼴을 보게 하는구나.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듣곤 더더욱 당황하며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매달려 사정을 했죠. 여보, 정말 오해야. 쟤네가 나 새엄마라고 이간질하는 거라니까? 내가 3년 넘게 쟤네 친자식처럼 먹이고 입히고 길렀는데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제발 내 말도 들어줘.
지혁아, 너도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버지, 그게 쟤네가 나쁜 애들이에요. 쟤네 배고프다고 붕어빵도 막 훔쳐먹었어요. 엄마한테 들켜서 혼나긴 했는데 아무튼 쟤넨 도둑질도 하는 애들이에요. 하지만 의붓 동생이 본인 엄마를 돕겠다고 아무 말이나 뱉는 바람에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새어머니와 의붓 동생은 무일푼으로 옷가지 몇 개만 들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제야 악몽 같던 3년도 끝이 났습니다. 아버진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저희 남매에게 미안해하며 그동안 못해줬던 걸 다 해주고 싶어 했어요. 재홍아, 제이야, 너희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 애비는 앞으로는 너희만 바라보고 살 거야. 돈도 다 필요 없다. 나한텐 그저 너희뿐이야. 사랑한다 얘들아. 이렇게 저희 세 식구는 어렵사리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비록 가끔 불현듯 새어머니가 떠올라 무서움에 떨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그 상처마저도 잘 이겨내며 자랐습니다. 여동생도 몇 년이 지나자 금방 쾌활했던 성격을 되찾았고요. 그러다 무사히 대학교까지 졸업한 전 작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 아내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죠. 아내는 저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랐는데 1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신 한참 사춘기였을 텐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충격이 컸겠네. 나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 하물며 당신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실 진짜 힘든 건 부모님의 이혼이 아니었어. 정작 힘든 건 큰오빠만 챙기는 엄마의 차별 때문이었지. 엄만 딸들은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아. 맨날 좋은 거 비싼 건 다 오빠 차지고 우린 남의 자식보다 못한 취급이었어. 아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듣자 하니 장모님은 큰아들인 형님만 오냐오냐 하며 챙기고 아내와 처제는 거의 내놓은 자식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아버지 살아계실 땐 엄마 몰래 용돈도 주시고 우리 자매들을 더 챙겨주셨거든. 엄마가 오빠만 예뻐하는 거 아니까. 근데 두 분 이혼하고 몇 년 있다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 나야 그렇다 치지만 아직 어린 내 동생은 어쩌나 싶더라고. 저도 여동생이 있는 입장이니 아내의 걱정이 누구보다 이해가 갔습니다. 저 한 몸이야 어떻게든 살아보겠지만 늘 아이 같아 보이는 동생의 앞날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늘 걱정이었거든요. 지금 제 동생은 벌써 다 커서 시집도 가고 아이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이 됩니다. 아마 제 아내도 그런 마음에서 동생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 취업해서 일한 줄 알아? 엄마가 오빠 등록금만 줬으니까. 그래서 동생이라도 내 돈으로 등록금 벌어서 학비 보태주고 싶어서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한 거야. 내 동생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서로 아는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아내를 평생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내 말처럼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장모님은 좋은 말로 하면 순수하고 나쁜 말로 하면 정말 철이 없는 분이셨죠. 그때 아내의 오빠, 그러니까 형님도 상견례 자리에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아내보단 형님의 식사를 먼저 챙기시더라고요. 우리 동경인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고기도 꼭 좋은 부위만 골라서 먹는다니까요. 여기 한우가 괜찮다던데 한우로 시킬까요? 사돈어른 괜찮으시죠? 그때 저희 아버진 이게 며느리를 소개받는 자리인지 며느리 오빠를 소개받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셨다네요. 그 정도로 모든 대화 관심이 형님 위주로 흘러갔거든요. 처젠 아예 상견례 자리에 오지도 못했고
아내도 그 자리에서 장모님과 형님의 꼴이 너무 보기 싫어 급기야 급체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챙기랴 아내 살피랴 아주 정신이 없었네요. 아버지, 오늘 상견례 자리 어떠셨어요? 장모님이 형님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죠? 큰아드님을 정말 아끼시는 것 같더라. 근데 사돈 어른도 안 계신다고 하니 큰아들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 난 너만 괜찮으면 괜찮다. 며느라기가 아주 착하고 예쁜 아이더구나. 너희들만 잘 사면 됐지. 다행스럽게 아버지가 아내를 정말 예쁘게 봐주셔서 결혼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아주 기상천외하다 못해 이해가 안 되는 일투성이었어요. 결혼 생활 7년 동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어떻게 장모님 같은 분이 있는지 늘 신기하더라고요. 우선 장모님이 형님을 얼마나 편애하셨냐면요. 형님이 저희보다 결혼을 늦게 하셨거든요. 장모님은 형님의 결혼 자금을 저희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말이지, 딸내미 둘 키우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어. 여자애들 키우는데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 남자애들이야 그냥 체육복만 입혀서 기르면 됐는데 여자애들은 옷 사야지, 신발 사야지. 나중엔 가방까지 사달래잖아. 에휴, 그러니까 너희 오빠 장가를 간다니까 동생 된 도리로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겠니? 너희 오빠 장가 가는데 집이라도 한 채 사게 돈 좀 보태라. 엄마, 말은 바로 해야죠. 우리야 자매끼리 옷 한 벌 사서 마르고 닳도록 나눠 입었는데 오빤 맞으라고 맨날 새 옷만 입었잖아요. 신발도 남자애들은 금방 닳는다고 철마다 새 운동화 사줬으면서. 그리고 오빠 결혼 자금을 왜 우리가 줘요? 우리 결혼할 땐 오빠가 축의금도 안 냈는데요. 아낸 그동안 억울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옆에 있던 처제도 잘하면서 서러웠던 일이 아주 많았더라고요. 엄마, 세상에 막내가 큰오빠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는 경우가 어딨어요. 나 대학 등록금도 언니가 공장 다니면서 보태줬어요. 나 언니 아니었으면 대학도 못 갔다고요. 나 결혼할 때 큰오빠는 뭐 해줄 생각이나 있대요? 이렇게 자매가 힘을 합쳐 항변하니 장모님은 급기야 귀를 막고 자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유 시끄러워. 여자애들이 떽떽거리긴. 너희가 그런 태도로 오빠를 무시하니까 우리 큰아들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장모님, 제가 나설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 힘들게 공장 다니면서 처제 뒷바라지 했고 결혼 때도 본인이 모은 돈으로만 시집 왔잖아요. 그런데 형님 신혼집 얻는 걸 이 사람과 처제가 보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저까지 나서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이젠 아예 태세를 바꿔서 저희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아유, 우리 딸들, 우리 사위에 어서 오게. 내가 좋은 삼겹살 이만큼 사왔는데 큰애는 주지 말고 너희끼리 다 먹고 가렴. 내가 이렇게나 우리 딸들을 아끼는데 아직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희 오빤 우리 고기 먹는 것도 모르고 어디서 쫄쫄 굶고 있겠지. 신혼집 자금 마련한다고. 장모님은 저를 챙겨준다며 삼겹살을 열심히 구워주셨지만 잠시 후 냉장고에 몰래 숨겨둔 한우가 들키는 바람에 이 전략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형님은 결국 장모님이 모아둔 비상금과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으로 결혼을 했고 차마 아예 외면할 수 없던 저희 부부는 형님이 모델명을 꼭 집어 요구한 세탁기와 냉장고를 선물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의 그 못 말리는 큰아들 사랑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장모님이 울며 불며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아이고, 최서방, 이러 어쩌면 좋아. 경미 이것은 내 전화 받지도 않고 내가 오죽 급했으면 자네에게 전화를 했겠나. 큰일 났네. 정말 큰일 났어.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난 거예요?
사고? 아이고, 그래, 사고라면 사고지. 나는 아니고, 자네 형님, 우리 큰아들한테 큰 사고가 났어. 전 그때 형님께 차 사고라도 난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근무 중이었는데 하던 일도 팽개치고 나와서 전화를 받을 정도였어요. 장모님은 일 끝나고 아내를 데리고 처가로 와달라고 신신당부하셨고 저는 아내와 곧장 처가로 향했습니다. 처가에 가보니 먼저 와 있던 처제는 크게 화를 내고 있었고 장모님은 울고불고 날뛰고 계셨어요. 언니, 형부, 그냥 돌아가세요. 엄마 말은 들을 것도 없어요. 겨우 그 말 하려고 바쁜 형부까지 불렀어요, 엄마?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그러면 네 큰오빠가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식구들을 다 불러야지. 가만히 있어. 아니, 너희는 어쩜 여동생이라는 것들이 냉정하고 인정머리가 없니? 너희 오빠 도박비 당장 안 갚으면 바로 수감된단다. 이를 어쩌면 좋니? 글쎄 빚이 8천만 원이래. 8천만 원. 장모님 입에서 형님의 도박 얘기가 나오자 아내는 급기야 이마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어요. 아니, 도박 빚으로 아버지 유산이었던 집도 다 날렸으면서 또 도박을 해? 또? 여기서 집을 얼마나 더 거덜내려고. 소정아, 너도 더 이상 이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당장 집에 가자. 엄마 그 잘난 아들이 도박하다 진 빚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요. 아내는 처제 손을 이끌고 잡아 끌었습니다. 저도 아내 뒤를 따랐고요. 저희가 모두 갈 기세니 장모님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매달렸어요. 이대로 가면 어떡하니? 그럼 너희 오빠 빚은 어떡하라고? 그러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어? 동경이 이번에 감옥 가면 벌써 3번째야. 형님의 감옥행이 한두 차례가 아니란 걸 알고 저 역시 크게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내와 처제를 데리고 나왔죠. 처제를 데려다 주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와 처제 모두 크게 오열하더군요. 형부, 죄송해요. 저희 엄마 정말 너무하죠? 저 이제 곧 결혼인데 엄마는 아직도 큰오빠 얘기만 해요. 큰오빠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동생들한테 도박비 갚아달라는 소리를 해요? 집안 망신인 건 아는데 정말 속상해요. 형부한테도 너무 미안하고요. 난 괜찮아, 처제. 일단 놀랐을 텐데 마음 좀 가라앉혀. 처제는 아무 걱정 말고 결혼 준비만 신경 써. 장모님은 내가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아내와 처제는 제게 연신 고맙다며 그리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처제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소에 아내가 제 아버지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알기 때문이었죠. 아내는 제 아버님만 보면 돌아가신 장인어른께 못해드린 것만 생각난다며 친아들인 저보다 더 아버지를 챙겼어요. 아버님 운전 오래 하셔서 허리 아프실 텐데 안마기 좋은 거 하나 보내드릴까? 아니지. 요즘 고주파 치료기 같은 거 좋은데 그건 어때? 아니면 허리에 좋다는 한약 좀 지어서 보내드릴까? 아내가 이렇게 먼저 신경을 써주니 저도 장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어요. 물론 장모님이 그럴 기회를 주지 않으셨지만요. 그렇게 형님의 도박 빚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장모님께 전화가 왔길래 오늘은 또 무슨 부탁을 하시려나 싶어 전화를 받았죠. 장모님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저희 아들 육아를 도와주러 집에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제가 대답을 약간 망설이자 장모님은 절대 돈 얘기는 안 꺼냈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하셨어요. 아내도 그때 마침 밖에 은행 갈 일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아기를 봐주신다니 쉽게 거절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장모님이 아주 오랜만에 저희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장모님께 순순히 아이를 맡기고 은행에 갔고 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마침 있던 외근을 서둘러 마치고 먼저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거실에서 혼자 누워있고 장모님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을 찾다가 우연히 닫혀있던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라 혀까지 깨물고 말았어요. 장모님 손엔 얼마 전 저희 아이 돌잔치 때 선물 받은 돌반지 7개가 들려 있었거든요. 장모님, 지금 안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돌반지 아닌가요? 어머나, 깜짝이야. 최서방, 인기척 좀 내고 다녀. 이건 그냥 돌반지가 많길래 궁금해서 만져본 거야. 진짜 금인가 싶어서. 자네 절대 오해하면 안 되네. 돌반지가 어떻게 생겼나 하도 오랜만에 봐서 내가 한번 껴본 거야. 장모님, 제가 정말 오해하고 싶진 않은데요. 제 눈엔 손주 돌반지 탐내시는 거로밖에 안 보이네요. 갑자기 궁금해서 껴봤다는 분이 저희 모르게 안방에까지 들어오시나요? 저의 추궁이 이어지자 장모님은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며 저를 밀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다행히 돌반지는 두고 가셨지만 지금 본인을 의심하냐면서 호통을 치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시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아내가 자초지종을 물었죠. 저는 돌반지를 노리던 장모님의 모습을 숨김없이 모두 말해주었어요. 어, 엄마가 돌반지까지 탐냈다고? 진짜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닐 면목이 없다. 사실 오빠 도박비 문제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왔거든. 이제 갚아줄 돈이 없다고. 아마 그 돈 때문에 손주 돌반지까지 누렸나 봐. 정말 미안해 여보. 아내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그 뒤로 전 장모님이 하시는 어떠한 부탁 하나도 들어드리지 않았어요. 사위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형님의 나쁜 버릇을 고쳐드려야겠더라고요. 결국 형님은 도박비 때문에 수감이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나긴 했지만 그 뒤로는 아예 엇나가 가정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도는 모양이었어요. 형님이 그렇게 아예 소식을 끊어버리자 웃기게도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아낸 저희 집에 더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아버지도 저희 아내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좋아하셨고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이거 받아라. 얼마 안 되지만 네 용돈으로 써라. 재용인 주지 말고 우리 며느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아버님, 이렇게 자꾸 용돈을 주시면 어떡해요. 아버님 힘들게 운전하시면서 버신 돈인데 너무 귀한 돈이라 쓰지도 못하겠네요. 새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 완전 열린 지갑이에요. 언니 요즘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우리 아빠 아마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걸요? 그래, 오늘은 우리 며느리한테 열린 지갑 하지 뭘. 아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평소에 장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던 아내를 보다가 아무리 시댁이라도 저희 집에 왔을 때 더 편해하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가 몇 년간 이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처제에게 울면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형부, 저 어떡해요? 저 엄마한테 속았어요. 엄마가 며칠만 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4천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그 돈이, 그 돈이. 처제,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장모님한테 돈을 4천만 원이나 드렸다고? 대체 왜? 저는 처제를 간신히 진정시키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처제의 말은 이랬어요. 어느 날 한동안 조용했던 장모님께 전화가 걸려왔대요. 지금 장모님이 사시는 집이 전셋집인데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했다고요. 그것도 4천만 원씩이 나요. 일단 전세금으로 쓰고 곧바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처제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역시나 쉽게 장모님은 돈을 받고 바로 연락 두절이 되었고
동서 몰래 돈을 융통해서 썼던 처제만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뒤늦게 장모님께 연락도 해보고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장모님은 계시질 않았어요. 저는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싶어서 동서에게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하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탕하고 사람 좋은 동서는 마침 제가 보고 싶었다며 흔쾌히 나와주었고요. 저는 차마 장모님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없어 소주를 몇 잔이나 들이키고 겨우 말을 꺼냈어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듣게나. 처제가 장모님께 돈을 조금 빌려드린 모양이야. 동서도 장모님이 어떤 분인 줄 알지? 나도 이젠 좀 조용해지려나 했더니 그 사이 또 사고를 치신 모양이야. 그래도 처제에게 너무 화내지 말게. 이미 내 와이프가 전화로 엄청 혼낸 모양이야. 동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듣더니 역시나 말없이 소주를 몇 잔이고 연거푸 마셨습니다. 저도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집 사위잖아요. 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드린 돈은 제가 살면서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 일 때문에 요즘 아내가 제 눈치만 보고 밥도 잘 못 먹었나 보네요. 제가 너무 상심하지 않게 잘 달랠게요. 사실 처제가 결혼할 때도 저와 아내가 많이 돕긴 했지만 신혼집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동서내에서 대부분 비용을 지급했거든요. 동서가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날 저는 동서와 밤이 늦도록 술로 회포를 풀었습니다. 사고뭉치 장모님 덕분에 이 집 사이들 사이가 더 끈끈해졌다면 이걸 좋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역시 또 크게 사고를 치신 장모님은 몇 달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나타나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뻔뻔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장모님께서 밥을 사겠다며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안 가겠다고 펄쩍 뛰었죠. 엄마가 밥을 산다고?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내가 그 자리를 왜 가? 당신도 갈 필요 없어. 가봐야 돈 얘기만 하겠지. 이번엔 또 얼마를 빌려달라고 하려고? 아내가 이러니 처제네도 당연히 안 간다고 못을 박았죠. 상황이 이러니 장모님은 다시 눈물을 무기로 매달렸어요. 아휴, 자식들 사이들 아무리 많으면 뭐해. 엄마가 밥을 산다는데 한 놈도 오질 않으니. 내가 이번에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 제발 와주면 안 될까?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 나 정말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와서 밥만 먹고 가면 안 될까? 전 이번에야말로 장모님의 눈물 작전에 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굴 소개해준다니 슬쩍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까지 장모님이 사주시는 밥은 먹은 적도 없었는데 한번 얻어먹고 싶기도 했고요. 저는 동서와 편을 먹고 아내와 처제를 설득했습니다. 정말 딱 밥만 먹고 오자고 그렇게 몇 번이고 설득을 했죠. 결국 아내와 처제는 못 이기는 척 장모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장모님이 보내준 식당으로 가보니 장모님 옆에 웬 중년의 남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장모님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아주 멋쟁이 남자였죠. 형님은 아직도 연락 두절인지 오질 않았고 장모님과 그 중년 남자만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이 옆에 분은 누구? 자네가 큰 사위인 모양이구만. 이야기 많이 들었네. 난 앞으로 이 집안의 가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 남잔 자신이 이 집의 가장이 될 사람이라며 웃었고 그 옆에서 장모님도 수줍게 따라 웃었어요. 저희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차마 웃지도 못했고요. 어서 앉지 않고 뭐해. 이분은 너희 새아버지, 새 장인 될 분이야. 나랑 재혼할 사이란 말이야. 깜짝 놀랐지? 아유, 어서 다시 인사 안 드리고 뭐하니? 세상에나 장모님은 연락이 되지 않던 기간 동안 새 남편감을 만들어 데려온 것이었어요. 저와 동서도 크게 놀랐지만 장모님의 딸들
그러니까 제 아내와 처제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되어 많이들 놀랐죠? 자, 일단 식사부터 합시다. 오늘 이 자리 내가 다 계산할 테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시켜요. 여기가 코스로 먹으면 인당 10만 원도 넘는다고. 근데 코스 너무 과하니까 어디 단품 맛있는 거 없나? 새 장인어른이란 남잔 저와 동서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며 역시나 또 그 술이 얼마나 비싼 술인지 일장연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말을 하거나 말거나 술이나 받아 마셨는데 진짜 비싼 술인지 맛은 좋더라고요. 그때 전 술 기운 탓인지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제야 장모님을 완전히 맡길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으니까요. 이젠 장모님 치닥거리 안 하고 완전히 해방이다 싶어 아예 만세라도 부르고 싶었죠. 물론 옆에 아내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그 말은 꾹 삼켰지만요. 남자는 술을 몇 잔 먹더니 약간 취기가 올랐는지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자신의 일대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사이들 잘 들어. 내가 비록 15년 전에 이혼하긴 했지만 자식을 셋이나 놓고 다 자식들 명문대 대기업에까지 보냈다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지금도 이름만 대면 다들 자식 농사 대박 나셨네요 하고 난리라니까. 내가 사업을 크게 안 했으면 아마 그 잘난 자식들 학비 대기도 어려웠을 거야. 우리 딸내미들은 대학은 나왔나? 남자가 대놓고 자식들끼리 비교를 하는데도 장모님은 속없이 웃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 줄 아냐며 옆에서 거들기까지 했죠. 앞으로 아버지로 깍듯하게 모셨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하나 부탁이 있는데. 장모님은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에게 부탁할 게 있다며 아마도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인 듯한 말씀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비싸다는 술을 먹으며 기분이 좋던 전 심장이 철렁하는 기분이 들었죠. 분위기에 취해 저희 장모님이 어떤 분인지 또 잊어버린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새신랑 자랑을 그렇게나 하셨는데 설마 돈 얘기를 하실까 싶어 긴장되는 마음으로 장모님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맨날 술만 먹던 남편이랑 일찍 이혼하고 혼자서 애들 셋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한지 알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애들 뒤만 쫓아다니면서 일생을 보내다가 이제야 내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 마침 이렇게 황혼의 동반자도 만났고 그러니까 너희들 각자 1억씩만 보내다오. 저는 장모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마시던 물을 내뿜었어요. 귀로 듣고도 믿고 싶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아휴, 자네 뭘 그렇게 놀라나. 내 나이 이제 겨우 63세야. 앞으로 100세 인생이라는데 앞으로 남은 40년 나도 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말이지. 내 청춘 다 바쳐서 너희 키우느라. 아휴, 그 시절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난다. 장모님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고 옆에 있던 예비 장인어른은 친절하게 휴지로 장모님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음, 아무튼 오늘이 8일이니까 말일까지 각자 1억씩 입금하도록 해라. 그래야 나도 새 살림을 시작하지. 알겠지? 그쯤 되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 뭘 해주기는커녕 평생 큰아들과 차별만 했으면서 돈 필요할 때만 딸들을 찾는 장모님이 너무 괘씸했죠. 더군다나 손주들이 몇이나 있어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도 없고 사이들 역시 ATM 기계로 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와 아내, 처제와 동선 서로 합을 맞춘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네요. 장모님은 저희 반응이 영 시답지 않아 보였는지 갑자기 짐을 챙겨 일어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너희 새아버지 소개도 해줬고 내 할 말도 다 했으니 이만 먼저 일어나겠다. 입금은 늦지 않게 해주고 월말에 내가 다시 연락하마. 당신도 이제 일어나요. 장모님은 그때까지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의 옆구리를 찔러
같이 나가버렸어요. 저희도 그 뒷모습을 보며 하도 황당해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다가 집에나 가자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식당을 떠나는 저희를 보고 직원이 달려나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손님들 계산하고 가셔야죠. 오늘 드신 비용 총 해서 80만 원이에요. 앞에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계산할 거라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렇게나 허풍을 떨던 남자 장모님은 계산도 안 하고 자리를 그냥 내뺀 것이었어요. 동선 자기가 내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그런 동서를 한사코 말리고 일단 제가 계산을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했던 건 그날 이후 장모님의 독촉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제가 사채를 썼나 싶었다니까요. 장모님은 그날 이후 모든 자식과 사위에게 대체 입금은 언제 할 거냐고 독촉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제가 장모님께 큰 돈이라도 빚진 줄 알았을 거예요.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동서에게 긴급하게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저희 넷은 다시 머리를 싸매고 둘러앉아 긴급회의를 진행했죠. 형님, 아무리 장모님의 결혼이라고 해도 1억은 너무 큰 돈이지 않나요? 큰 돈이지 그럼. 사실 그 정도 되는 여유자금 있지도 않고 그래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네. 나 그냥 엄마랑 영 끊고 살래.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당신이랑 매제 보기도 너무 부끄럽고.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 남자가 영 수상해 보이거든. 장모님을 그냥 둘 수가 없어. 나한테 방법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겠어? 저는 머리를 맞대고 앉은 셋에게 제가 떠올린 기막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거 좋다고 맞장구를 쳤고 저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곧 행동을 개시했어요. 저는 우선 장모님께 저번에 식사 자리가 너무 짧아서 아쉽다며 다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꼬드겼네요. 새 장인어른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정말 좋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다면서요. 제 말에 장모님은 오히려 놀라며 정말 큰 사이밖에 없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만나자며 서두르셨죠. 저흰 지역에서 비싸기로 유명한 한식당에 장모님과 예비 장인어른을 초대했어요. 두 분은 싱글벙글해서 식당에 나타나셨고 서슴없이 메뉴판에서 제일 비싼 메뉴를 고르더라고요. 저희도 그때까진 마음 편하게 고르시라며 눈빛만 주고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잠시 후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는 동서가 새 장인어른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저 장인어른, 제가 듣기론 크게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을 듣고 싶네요. 저도 작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크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직원 10대 명 있는데 별거 아니야. 와, 10대 명이요? 그러면 한 달에 직원 월급만 해도 몇 천만 원씩은 나갈 텐데 크게 사업하시는 거 맞네요. 그 정도 규모면 저희에게 1억씩 안 받으셔도 결혼 충분히 하시겠는데요. 동서의 말에 새 장인어른은 당황했는지 연신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동선 이에 멈추지 않고 사업 이야기, 세금 이야기,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물었죠. 그러자 장모가 동서를 말리더군요. 아이고 작은 사위, 이 양반 체하겠네, 체하겠어. 뭐 우리가 꼭 돈이 없어서 1억을 달라는 거겠어? 자식들 키워준 값을 받겠다는 거지. 저는 이때다 싶어 이번엔 새 장인어른의 자식들에 대해 물었어요. 장인어른, 슬아의 자녀분이 3분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다 1억씩을 받나요? 아니지. 그분들은 명문대 대기업까지 나왔으니 최소 3억씩은 해주시겠죠? 와, 그러면 대체 돈이 얼마야? 그놈들, 내가 그땐 자세하게 말을 못했는데 그놈들 영 싸가지가 없어서 다 연을 끊었네.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놈들이더라고. 새 장인어른은 저번엔 그렇게나 자식 자랑을 하더니
이번엔 연을 끊었다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이번엔 목소리를 깔고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되실지 안 되실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됐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전부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 키우느라 돈도 없고요. 아파트 대출금에 자잘한 빚까지 합치면 가진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처제는 장모님이 4천만 원이나 빌려가셔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있고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아무튼 저희에게 아무리 협박하고 사정하셔도 저희는 드릴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업도 크게 하시고 성공한 자녀가 셋이나 있으시다면서 왜 돈 없는 저희에게까지 손을 벌리시나요? 누가 알면 사기꾼이라고 오해하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내가 제 말에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래, 엄마. 요즘 사기꾼들이 그렇게 판을 친다는데 결혼하려면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지. 물론 새 아버지 될 분은 그 부분에서 자신이 있으시죠? 아까 대답 못 들었는데 연 매출이 얼마라고요? 아니, 그것보다 사업체 이름이 뭐예요? 사무실 위치는 어디고요? 그럼 법인인가요? 법인이겠죠? 아낸 저보다 더 집요하게 물었고 새 장인어른, 아니 그 남잔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에서 내빼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도망가는 남자를 보며 장모님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너희 정말 너무하다. 사람이 말이야? 자식들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야겠니? 사기꾼 소리까지 하면서. 에휴, 이래서 자식들 키워봐야 정말 소용없다니까. 장모님, 울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사죄의 의미로 받아주세요. 장모님은 제가 드릴 게 있다고 하자 갑자기 눈물을 멈추고 동그란 눈으로 절 바라봤어요. 그 눈에 얼마나 기대가 가득한지 전 웃음이 날 뻔했지 뭡니까? 장모님, 이거 잘 먹었습니다. 전 장모님께 미리 받아두었던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짐을 챙겨 넷이 한꺼번에 자리를 떴죠. 식당을 벗어나 저희 넷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넷이 긴급회의를 했을 때 나온 첫 번째 결론이 그 남자가 아무래도 사기꾼 같다는 거였어요. 나이에 비해 순진한 장모님을 등쳐먹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남자를 떼어내는 게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장모님의 나쁜 버릇도 좀 고쳐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그 남잔 황혼 결혼 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더군요. 교도소에도 몇 번이나 다녀왔고요. 장모님은 꽤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그런 사기꾼을 떨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 뒤로도 장모님은 날마다 돈 얘기를 하며 귀찮게 하셨지만 저희 넷 중 누구도 장모님을 도와드리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 지금은 뭘 하시는 줄 아시나요? 주변 숙박시설에서 객실 청소라며 생활비를 벌고 계시답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식들이 참 너무하네 하실 수도 있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장모님이 제발 정신 차리시고 올바르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니 그저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가 저도 조금 혼이 났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돼. 너 당장 찾아뵙고 사과드리지 못해?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장모님이 정신 차리시면 저희 다시 효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혹여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장모님과 더 오래 잘 지내고 싶은 사위와 딸들의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부모 노릇이라지만 자식 노릇도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저희 넷은 장모님이 다시 기쁘게 좋은 소식으로 연락 주실 날을 언제까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장모님 이 사연 듣고 계시다면 부디 돈 이야기 말고 좋은 이야기로 사위와 딸들을 찾아주세요. 아셨죠?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